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여쭤봤더니 전면 수정 35%, 기조는 유지하되 일부 정책은 수정해야 된다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고요. 모른다라는 응답 9% 정도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등 4개 단체의 의뢰로 K스텔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조사 일시는 지난주에 재보궐선거 전입니다. 5일부터 7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보신 대로 약 86%의 응답자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좀 기조가 수정돼야 된다, 이런 입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보선 참패 이후 이제 어떤 그 민심 수습이라던가 정책 방향의 전환, 또한 인적 쇄신 등등을 도모하는 그런 모양새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의중은 아마 국민 여론에 대한 그 화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비문으로 꼽히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 된다면 그 배경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일단은 이철희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 비문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단지 이제 신문 모두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가까움을 자랑해왔던 인사들이고요. 다만 현재 정책을 주도하는 당내 당직자나 아니면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주요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약간 좀 이렇게 정리할 부분은 기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86%라고 하셨는데 기조 유지가 과반이고요. 다만 이제 정책의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게 이제 일부 수정 내지는 전면적 기조 변경까지 요구하는 게 86%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조 유지가 일단 과반이 넘는다는 건 현재 정부의 기조 자체에는 국민 과반이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정책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엄히 꾸짖는 결과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주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 좀 다른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 다 같이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이번에 이철희 정무수석,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지금까지 목소리를 높여왔던 이른바 주류와는 조금 차별점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정무수석으로 기용해서 향후 여당, 야당 이런 정치권과의 협의를 좀 더 원만하게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사실은 이런 이철희 의원 같이 조금 당내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의원들을 중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지껏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정부는 그 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정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삼, 그 이전에 노태우 김영삼과의 관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했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른바 그 DJ 때는 그 김대중 정부지만 물론 그때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동교동계와 비동교동계로서 차별점이 있었던 이제 이른바 부산 쪽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역할을 사실상 하면서 동교동계와 대립해왔거든요. 그래서 동교동계와 대립해왔던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 권력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유지했는데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변화는 여당 내 건강한 어떤 반대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를 해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그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당내에 굉장히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어떤 민주적 정당으로 다시 한번 그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문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민주당의 주류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던 게 이철희 전 의원의 행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죠. 정치하는 게 너무 창피하다.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후 불거진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갈등 때에도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급기야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정치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치평론가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제 정무수석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언론에선 거의 기정사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 된다면 일단
민심은 좀 이를 좀 반가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까요? 반가울 수는 있지만 네. 과연 민심의 풍향계를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대 네. 난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돈키호테 한 사람이 풍차를 막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초선 비례대표였습니다. 어떤 지역구를 가지신 분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략가로서 유명한 어떤 이름을 날리다가 지난 그 선거에서 이제 뭐 이번엔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기용되신 분이라서 나름대로 그 청와대 내에서의 어떤 브레인 역할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서울 부산시장 선거가 있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통렬히 어떤 민심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도 정책적 방향에 대한 아무런 변화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마이웨이로 끝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무수석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영향을 미쳐서 정책적 방향까지 갈 수가 변경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아까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뭐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전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것이 주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전면적 수정과 일부 수정을 합치면은 이게 한 8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30% 초반을 넘지를 못해요. 30%가 간당간당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상당수는 전체적인 어떤 그 현재의 어떤 그 정권의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을 전면이건 일부는 요청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큰 방향의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정무수석 한 사람으로서 이 그 청와대 큰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뭐 말씀드렸듯이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은가 하는데요. 사실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때 없어진 게 뭐죠?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들면서 이 그 선거를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기존보다 훨씬 더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무수석 한 사람의 교체가 어떤 그 민심의 어떤 큰 방향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시간도 부족하고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점에서의 어떤 그 자체로선 평가하지만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상반된 의견을 주셨는데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일단은 정무수석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언론은 관측하고 있는 이유가 비서실장은 지난 연말에 바뀌었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로 선거 직전에 정책실장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무수석이 아마 이 같은 여러 가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인데 이철희 전 의원이 새로운 정무수석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모에 이어서 이제 내각 개편이 단행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바뀔 것 같습니다. 대권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조만간 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이 단행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람만 바꾸면 그게 뭐냐 방향이 그대로인데 무슨 쇄신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사람을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기조와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또 어떤 의무이자 책무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 총리가 돼서 이끌어가야만 됩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결정에 달린 것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내년 선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또 6월 달에 또 지방 선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선거 때까지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이른바 통합과 안정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취지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통합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 통합 또 어떤 경제적 격차 있는 그 계층 간의 통합 이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선거를 앞둔 그 거국 중립 내각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중립적인 어떤 인사라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치 지금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 다음 해 이제 대통령 그 선거를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으로 현승정 총리라고 할 수 있는 선거 중립형 내각을 해서 사실상 거의 뭐 1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각을 잘 추스러서 어떻게 보면 그 정권을 계속 유지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또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여당 의원들을 다 그 전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그 여당 핵심부, 친문 핵심 어떤 인사들을 그 내각에 새로 충원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이고 그 국민들에게 여기에서는 정말 정치 내년 선거에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시그널 자체만으로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으로서 쏠림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는 의원이면서 내각에 있는 분들은 다시 그 여당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좀 더 중립적이고 전문가들로서 마지막 선거도 준비를 할 수 있고 경제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마지막 그 대통령의 반전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희가 그림을 통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가운데 또 어떠한 기준에 걸맞는 사람들이 있을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경제를 이끌어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내각이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온 민심은 경제 분명히 좀 회복시켜야 되고 민생을 돌봐야 되고 물론 부동산 문제를 좀 분명히 민심에 맞게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경제부처의 수장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교체를 하게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위임을 하면서 현 기조를 유지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건데. 근데 보시기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홍남기 전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을 맡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 정부의 부동산 폭등에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뭐 재정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비상시 대응할 필요성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당정 협의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이견을 대외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평생을 그 업무 쪽에서 그 기재부 공무원으로 관료로 일해왔고 성장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본인의 설득의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대회에서 그렇게 이른바 사의 소동을 벌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체하는 게 맞는데 이제 후임은 누가 될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하마평에 오르죠. 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든가 은성수위원장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는데 한 가지 정말 염두에 둘 건 이 정부의 마지막은 코로나로 고통받은 중소상공인 기타 서민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군가 그런 표현했더라고요. 뭐 나라 곳간만 가득 차 있으면 뭐하냐. 일반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무리 무슨 정책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의 어떤 이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그런 재정 운용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더라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 재정 운용을 먹는다고 해서 이른바 시중 유동성이 제대로 관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굉장히 유동 장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우러 고려해서 좀 현명하게 그 경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장이 새로 좀 나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호 변호사님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하시면서 분명히 의견은 다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여당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부처 수장을 누구를 갈지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전국 운영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그 전망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언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은 사실 이 국토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쏠려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굉장히 민심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부동산 문제였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부동산 부패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사 공급 대책의 마무리 또는 이 시작을 위해서 어떤 그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데까지만 일을 해라라고 이미 문 대통령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경질이 되겠죠? 거의 100%의 가능성으로 경질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그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그 개발공사인 SH공사 사장, 그 이후에 또 영전을 해서 LH공사 사장, 그러고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여론의 쓰나미의 어떤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이 이른바 LH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이 투기 사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변 장관이 LH공사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으로 원조로부터의 자유롭기를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있어서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을 비롯해서 본인이 이제 그 변 장관이 그 국토부 장관으로 온 이후에도 사실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책임을 묻는 문책성 인사가 있음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한번 매듭을 짓고 부동산 정책을 다시 한번 어떤 정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네.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100% 교체를 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근데 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다시피 지난 그 서울시장 선거 있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유임을 하려고 했던 의사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물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통령께서도 이른바 이사 공급 대책, 이른바 공공주도의 핵심이 LH공사, SH공사가 주도가 된 이 부동산 개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마무리 짓고 가라는 것은 사실상 상당 부분 그 변창흠 장관을 신임하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이 서울과 부산시장의 어떤 선거의 결과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네. 박빙이 아니고 10% 내지 20% 이상의 어떤 어떤 선거 민심의 차이가 남으로써 이렇게 가지고 간다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것이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 어떤 수뇌부의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비춰왔을 때 이 변 장관의 교체는 불가피한 것인데 문제는 그러면 그 차기의 포석, 지금 변 장관 이후에는 누구일 것인가?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향후 그 어떤 그 누가 그 국토부 장관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지금처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변동될 것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이 국토부 장관이 돼야 할까요? 아울러 문재인 정부 어떤 쪽으로 부동산 이슈를 끌고 가야 될까요, 변호사님? 예, 아까 뭐 여론조사 패널에도 저기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자는 게 일단 과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부동산 정책도 정책의 방향 자체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그 디테일에서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들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LH 직원들 같은 공기업의 뭐 말단 직원까지 투기에 가담하는 그런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여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수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디테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 없도록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그렇게 진행한다고 봤을 때 일단은 뭐 정권 이제 1년밖에 네. 안 남은 그 정권 말기이기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관료 출신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승진할 가능성도 꽤 네.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 없이 그리고 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국민들 일부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으로 볼 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주택 정책 자체를 수행하는 기능을 과연 수익 모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담당하는 게 맞느냐. 네. 그래서 뭐 새로 주택청을 신설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기능을 거기서 떼어내고 실제로 그 LH 같은 공사는 그 부분에 대한 실제 사업 시행 부분에 한정시켜야 된다. 네. 이런 논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구조적 개편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치인 내지는 어떤 틀은 그 부분에 네.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학자 중에서도 이른바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그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실거주자 중심으로 네. 그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라는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